안녕하세요. 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는 공익법인 신고지물 교육을 진행하게 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공익법인 신고지물, 말 그대로 홈택스 관련해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홈택스 작성 방법 설명하기 전에 그래도 이론을 좀 상기시키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이론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홈택스 진행하는 교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공익법인 개요 그리고 뭐 공익법인이 지켜야 되는 뭐 납세 협력 의무 이런 거 잘 알려드릴 테니까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그러면 소리 한번 켜주시겠어요, 한번? 다른 분들 잘 들리셔가지고 일단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익법인이 어떤 거냐 하시면 이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을 하는데요. 큰 틀로 보시면 법인세법 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법인세법 24조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승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법인이 바로 공익법인입니다. 근데 이 공익법인이 이 법인세법에도 있고 상증세법에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법 체계를 모두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 이행과 상증세법에 따른 이제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 협력 의무를 모두 지키셔야 되는 게 바로 공익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은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만 개 정도 되고요. 지금 창 혹시 안 보이신가요? 이 공유화면?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징세법, 이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 있냐 하시면 1번부터 7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종교,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 의료 이런 것들은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굳이 지정 고시하지 않아도 이제 당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 특례 기부금을 받는 자가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특례 기부금, 옛날로 치면 국정기부금에 속하고요. 또 이제 특례 기부금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 특례 기부금 단체라고 국가 지자체가 이제 운영하시는 공익법인, 보통 뭐 산학협력단이나 전문대학병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재부 지정 특례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는 전문 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도 공익사업의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 6번에 있는 이 공익법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먼저 이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법 체계부터 다르고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을 따라간다면 공익단체는 소득세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공익법인은 저희의 추천을 거쳐서, 그러니까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서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그런 법인이 바로 공익법인이라면 공익단체는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서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그런 단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공익 목적 기부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이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공익법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번부터 4번 일반 기부금, 5번에 있는 특례 기부금, 그리고 7번에 있는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받는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바로 공익법인에 속한다. 그래서 이 상층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자들만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공익법이 의무이행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자들이 의무이행이 있냐 하고 한다면 2번부터 4번 종교는 제외하시고 2번부터 4번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 이 2번부터 4번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랑 6번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서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그런 법인들은 공익법인 의무이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이 책자에 있거든요. 그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책자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책자 192페이지에 저희 공익법이 의무이행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사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공익법인 의무이행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법인 현황입니다. 이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익법인 현황이고요.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지방 쪽은 보통 이제 골고루 분배가 돼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공익법이 유형을 보자면 이 종교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종교가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 그리고 학술 장학 교육, 예술, 문화, 의료 이 순서대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공익법인이 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세제 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세제 혜택이 이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지만 공익법인이시면 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익법인, 법인세법 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시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통해 비용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익법인은 청산소득과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자 소득과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 이게 어떤 거냐 하시면 이자 소득 특례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된 이자만 있는 경우에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된 이자만 있을 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별도로 있거든요. 3월 달에 이런 원천세를 환급받고 싶다 하시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3월 달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이자소득 특례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자소득 특례를 적용한다 하시면 3월 달에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그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한해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 유무형자산 처분 손익 같은 거 그거 있으시면 3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했을 때 그 유무형 자산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자산 양도소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부가가치세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개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잖아요. 그러시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법이 연간 세무일정을 보시면 3월 달에 수익사업 하시면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저희 4월 달에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연재산 보고서든 결산 서류 공시든 4월 달에 보통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 이 4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2월 말 법인이다. 학교 법인 같은 게 2월 말 법인이 많거든요. 2월 말 법인이다 하시면 사업노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니까 2월 말은 6월 달에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6월 달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격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재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라고 작성되어 있을 텐데 발급 합계표가 맞으니까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기부 건수랑 합계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서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 안 하시는 공익법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출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되니까 영수증 만약에 발급하셨다 하시면 6월 달에도 잊지 마시고 발급 합계표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말 법인은 8월 달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이다 하시면 굳이 영수증 발급 합격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연자가 이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증세가 과세되진 않지만 이 출연재산을 공익법인들이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 납세 협력 의무 보시면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이거 작성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을 했고요. 장부의 작성은 이제 10년간 비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 전문가나 외부 회계감사는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인 공익법인들이 제출하실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도 주식 보유 관련해서 일정 기준 비율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의무이행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공익법인 공익성과 투명성 때문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고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나 학교 법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맨 처음에 이제 법인세법 2조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승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법인이 공익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이 의무 이행도 지키셔야 되고 상승세법에 열거된 이 납세 협력 의무도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 협력 의무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이란 이제 민법상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민법에서는 이 출연이 내 의사에 따라서 내 재산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말을 한다면, 저희는 상승세법을 따라가잖아요. 상승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을 한다. 그 출연 행위에 따라서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부 받으시면 출연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 부분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왜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보조금은 주무관청에서 지급하시고 별도로 이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또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 이미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출연재산에서는 별도로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 등으로서
사용이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임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재산은 이 기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을 말을 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 세법에서는 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을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립 첫 해에 기본 재산과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있으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이다 하시면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 재산이 있다 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납세 협력 의무 판단 기준. 저희가 보통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나 외부 회계감사 제출할 때 그 나누는 기준이 이 수익 금액과 자산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사업의 그 해당 사업연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산가액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표상의 총 자산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금 예시로 하나 보자면, 이 보조금은 아까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익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이 자산가액 판단할 때는 포함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기준 관련해가지고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은 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총 자산가액 판단하는 기준에 보조금은 포함이 되고, 옆에 있는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판단하실 때는 보조금을 제외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4년도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총 자산가액 6억 5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자산가액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익법인은 이미 자산가액에서 5억 이상이니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제출 대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익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둘 중에 요건 하나만 충족하셔도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를 바로 공익법인 전용계좌라고 말을 하고요.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공익법인들은 이걸 뭐 몇십만 개 개설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하시니까 꼭 본전 명의로 개설하시면 되겠고요. 공익법인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용소득,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기부금 10억 원을 받았을 때 이 10억 원을 당해 사업연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또는 이걸 잘 운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 이 기부금 10억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예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 이게 바로 운용소득입니다. 주식 같은 걸 사도 거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 또는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건물을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하는 게 공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별도의 시설이 있고 이 출연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임대사업을 개시하시겠다 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입니다. 따라서 이 운용소득은 출연 재산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했을 때 그 수익용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 이런 게 운용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나오는 소득이에요. 이 출연 재산을 바로 공익 목적에 사용하시면 운용소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조금과 같이 출연 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이 아니고요. 출연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출연 재산이 자체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가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거는 이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제 남아있는 소득 금액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계상하는 그런 적립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공익목적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적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별도로 계상을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실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이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공익목적 기부금 아니고요.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1번 사업용 유무형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것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고요. 2번, 3번 아까 봤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랄지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된 그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수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입금 불산이 된 이자 소득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교재는 없는데 제가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비 수익 또 출연 재산에 포함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기회비의 개념은 회비 수익으로 봐서 출연재산에 보진 않는데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성격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명목상 회비일지라도 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하시면 사실상 기부금과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회비일지라도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재산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비의 성격도 실질을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출금도 출연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출연재산에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 대출금이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출금이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뭐 대출금으로 출연재산으로 이 공익목적의 공익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했다 했을 때도 이게 공익목적과 관련이 있어야만 사용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공익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이제 대출금 뭐 상환했다 하시면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출연재산에 포함도 안 되고 사용실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대출금은 판단하실 때 공익 목적 기준을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출연재산 보고서는 말 그대로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인데 이 출연재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부금 같은 게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기부금이 단순하게 수익으로 판단하시고 그 출연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부금도 출연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 받으셨으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으니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로친 거 보시면 저희 종교단체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교단체 제외되는 개념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헌금을 지출받아 재산가의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 그리고 헌금을 지출받아 재산가의 산정이 어려운 이 모두를 충족하시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교단체일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 하시면 출연받은 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았다 하시면 종교단체일지라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습니다. 보고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하시고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자 제출 저희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전자 제출 하시는 거 권고드리고요. 가산세는 미제출하시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 하시면 상증세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1억 원의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이 미제출하신 게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시다 하시면 그때는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의사항 보고하겠습니다. 후원금,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원금,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기부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지만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실 때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게 없을지라도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이 있다 하시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출연재산가액을 모두 사용하실 때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당해받은 게 없어도 출연재산가액 남아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산 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이제 결산 서류는 모든 공익법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단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제외가 되겠지만 주식 초과 보유 종교단체는 공시하셔야 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받았을 때 하셔야 되지만 결산 서류는 주식 초과 보유 종교단체가 공시하시면 됩니다.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결산서류 공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서식과 표준서식으로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기준이 자산 총액 5억 원 미만이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간편하게 공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편서식, 이 자산 총액 기준도 충족시키셔야 되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 기준도 충족을 시키셔야 간편하게 공시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이 간편 소식 저희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편해요. 자산부채 수익 현황, 공인 목적 세부 현황,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이 명세서만 작성하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표준 서식은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작성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편 서식이. 그래서 간편 서식은 자산 총액 5억 원 미만이고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들만 공시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간편 서식조차 제출을 하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부터는 간편 서식 미제출자인 공익법인들한테 이제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전에는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23년도부터는 이 간편 서식자들도 공시하셔라 라고 이제 가산세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공시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고 이행 방법은 이거는 서면 제출 안 됩니다. 무조건 홈택스로 전자 공시하셔야 돼요. 서면 제출 안 되고 무조건 홈택스로 전자공시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전자공시 하셔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공익법이 공시하시면 모든 분들이 공익법이 열람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 공시할 수밖에 없어요. 출연재산 보고서는 다른 분들이 볼 수 없어요. 없는데 이 결산 서류는 공시가 이제 공시하시면 모든 분들이 공익법인 공시 열람을 통해서 다른 법인의 그 공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산세도 있는데 이 공시 오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하반기쯤에 안내문이나 이런 거 뿌려드릴 거예요. 공시 오류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공시 오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재공시하세요 라고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할 거고요. 1차, 2차 정도 시정 요구를 할 건데 그때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안내문 뿌리고 그때 오류 확인되시면 재공시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적용 기준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저희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공시 오류에 대해서 이 공익법인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냐라는 판례가 있고요. 결과는 이제 적법하다고 판례가 났습니다. 기한 내 결산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1차 안내와 2차 안내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공익법인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국세청장이 시정 요구했음에도 재공시한 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이 되고 이 오류가 착오로 인한 사유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가산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셨으니까 나중에 재공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대상은 총 자산가의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보고 대상 기준이 표준서식 공시 대상자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표준서식 대상자다 하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가 뭐냐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 신고하시고 이 신고서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고 세무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부 전문가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 중 최소 2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서를 받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총 자산가의 5억 원 이상,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고기한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되고요.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하시고 전자제출도 가능하시니까 편리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산세도 있고 유의사항 보시면 외부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년도 전에는 외부 회계검사를 받으시면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면 이거 세무확인서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지금은 외부 회계검사 제출하셔도 이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별도로 또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바뀌었는데 17년도부터 바뀌었는데 너무 장기간 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 법을 아직도 생각하셔가지고 문의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회계검사 받으셔도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 보시면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총 재산가액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남아있는 보조금을 포함하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계산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합니다. 계속 나오죠. 이걸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보조금이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산가액은 포함하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은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점의 본점에서 지점의 내역을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본점에서 지점 것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든 결산서류 공시든 같이 합산해가지고
공시하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본점에서 지정 것까지 같이 일괄해서 수행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판단 사례 하나 보고 가시면 아까랑 비슷해요. 네, 하나만 보고 가시면 저희 총 자산가의 이 5억 원 판단하실 때 이 보조금은 포함이 되고 다만 이 설립 당시 출연금이 포함이 될 수 있냐 없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설립 당시 출연 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가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익법인은 총 자산가액으로 판단할 때 이 보조금 2억 원만 자산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기재부 해석 사례, 23년도에 나온 기재부 해석 사례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 전문가 배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 공익법인의 신고를 해놓고 이 외부 전문가, 이 신고서가 적정한지 외부 전문가로 선정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가져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 전문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익법인 기장하시는 그 세무대리자들 외부 전문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도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뒤에 있는 법령을 하나 보시면 당초에는 저희가 이 5호에 해당된다고 봤었거든요. 공익법인, 세무대리를 하시는 분들, 이 공익법인과 이해관계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속하지 않나 했는데 23년도에 결과적으로 기재부 해석 사례가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이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있는 3호를 보시고 이 세무대리 그러면 세무대리 하시는 공익법인 세무대리는 배제 대상에 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저희 주어를 보시면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예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가 아니고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는 세무확인 배제 대상 외부 전문가에 속한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딱 봐도 규모가 커요. 이 총 자산가의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자산 합계액이 50억 이상 또는 출연자산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들은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실 의무가 있고요. 앞에 봤던 그 외부 전문가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 자산가액 그리고 수익금의 출연재산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 외부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회계감사 받으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작년 거 보시고 작년 거 자산가액이 올해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작년 거 이제 그 작년 거를 기준으로 미리미리 회계감사 준비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출기한은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입니다. 가산세,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의 0.07%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사실상 크진 않은 편이에요. 이 외부 회계감사 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가산세는 크지 않는다는 게 뭐 예를 들어 출연재산이 20억이다 하시면 가산세는 사실상 1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누락함으로써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시고 이 지정기부금 의무의 미충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기부금 단체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취소가 되면 그동안 이 기부받았던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취소됨에 따라 기부금이 아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외부 회계감사,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누락하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신고 대상은 공인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 5%를 초과해서 출원하거나 취득한 법인이랄지,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하는 법인이랄지, 96년도 12월 30일 당시에 주식 5% 초과 보유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는 법인들은 이 주식 보유 관련해가지고 의무이행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초 21년도 전까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라고 해서 확인제였다가 이제는 신고 의무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의무이행 요건 보시면 1번에 운용소득 80% 사용을 하고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 1 초과해서 취임하는 거 금지하시고 자기 내부 거래 금지,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이런 게 있는데 2번에 있는 출연재산가액 1% 지출 이게 이제는 24년도부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식 보유 의무이행 요건 판단하실 때 24년도 기속분부터는 1번, 3번, 4번, 5번 총 4가지 요건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있는 출연재산가액의 1% 지출 이게 의무이행 요건에서 삭제가 된 거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5% 초과해서 출연하거나 취득한 법인들 이 출연재산가의 1% 지출 지키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24년도에 저희 개정됐어요. 심지어 개정이 됐어요. 이 출연재산가의 1% 지출 지키시지 않으면 주식 5% 초과해서 출연한 공익법인들 가산세 당초에 10%에서 200%로 부과되는 걸로 개정이 됐으니까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식 5% 판단하는 게 어렵다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법령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저희 상증세법 제16조에 이 5% 판단하는 기준이 열거가 되어 있고요. 제16조 2항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서 이 가나다를 모두 합산한 비율로 5%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본 보시면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출연자다 그러면은 그 출연자가 삼성전자가 A 공익법인의 2%의 주식을 출연했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번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삼성전자가 비공익법인의 주식을 2% 출연했다 하시면 이 2%도 합산해가지고 총 4%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자가 이 공익법인들한테 어떻게 출연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세요. 결과적으로 저희 상증세법 제16조 이 가나다를 모두 합산한 비율로 이 5%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이 공익법인은 아무래도 이 투명성 때문에 그 거래하실 내용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용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보통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공익법인들 신고 의무 사업연도 종료부터 4개월 이내였는데 이 전용 계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경이나 추가했다 하시면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지점 계좌도 본점에서 관리하시고 개설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점 계좌 포함해가지고 본점에서 개설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신설된 부분은 그러니까 분기마다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시잖아요, 공익법인들. 이러한 신규 지정 공익법인들, 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도 2월 달에 이 상증령이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결론은 기재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계좌 개설 안 하시거나 이 계좌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면 마찬가지로 가산세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계좌 사용 의무 거래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관련 수익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랄지, 기부금, 출연금, 회비를 받는 경우랄지,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랄지, 공익목적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랄지, 수익률 자산의 처분 대금, 그 밖에 운용소득을 고유목적 사업 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용 계좌로 의무적으로 거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익법인 관련된 거래하시면 별도로 명세서 작성하셔서 보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어디서 하시냐 하시면 이 홈택스 공익법인 안내 포털 들어가시면 3번에 있는 신고보고 쪽에 세 번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계좌 구분 공익법인 계좌로 클릭하시고 계좌 추가하신 후에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 사업용 계좌로 클릭하시고 계좌 추가하신 분들 있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익법인 계좌이시면 공익법인 계좌로 클릭하시고 계좌 추가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겠고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 의무 없고요.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했다. 그때 그 정기예금 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저희 납세혁명금의 마지막,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10년간 보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가산대 있죠. 10년간 보존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가산대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보고 가시면 1번 같은 경우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간편서식자들이겠죠. 간편서식자들은 그래도 가산세 제외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뭐 예를 들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체 법인들은 가산세 제외시켜주겠다라고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이 가산세 제외시켜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공익법인 홈택스 상에서 들어가는 경로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 탭에서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 누르신 후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결정서를 공시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희 로그인 하시면 이 세무업무 가이드 맵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 바로 가기 이 버튼을 통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아까 같은 그 전용 계좌 개설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 그리고 공익법인 뉴스레터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는 저희 뭐 교육 영상 자료도 있고 홈택스 이용 방법 그리고 공익법인 세제 혜택 각종 의무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뉴스레터 이것도 저희가 매달 공익법인 관련해가지고 뉴스처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이런 거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위에 있는 이메일 수신 동의하러 가기 여기서 이제 신청하신 후에 메일로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이 홈택스랑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저희 조금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